이제 넌 여자도 아니야. 애도 못 낳는데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수술실에서 나와 겨우 의식을 되찾은 나에게 남편이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그건 전적으로 너 때문인 거야. 그 순간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 인간이 나에게 준 상처의 100배, 1000배를 돌려주겠다고. 내가 겪은 절망과 굴욕을 그가 고스란히 맛보게 하겠다고. 그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나약했던 아내의 죽음이자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죠.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괴물을 깨워버렸는지를.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궁암 수술 이후 마취가 깨어나는 순간 그녀가 처음 느낀 건 아랫배를 짓누르는 둔한 통증이었습니다. 천장의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찌르듯 밝았고 코끝으로 스며드는 소독약 냄새가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술이 끝났구나.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던 남편이 그녀가 눈을 뜨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스러운 표정이라도 지을까 기대했던 그녀였지만 남편의 얼굴엔 짜증과 불편함만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깨서? 남편의 첫 마디였습니다. 괜찮아, 아픈 데는 없어 같은 말 대신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이 바짝 말라 말하기 어려웠지만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 좀. 간호사 불러. 남편은 손가락으로 침대 옆 버튼을 눌렀습니다. 직접 물을 떠다 주거나 빨대라도 가져다 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듯했죠. 그저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인 것처럼. 간호사가 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조금씩 먹여주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더니 의자를 조금 뒤로 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넌 여자도 아니야. 자궁이 없으니 애도 낳을 수 없고 앞으로 미래도 없는데 내가 왜 널 책임져야 돼? 목소리엔 조금의 미안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죠. 마치 그녀가 일부러 아프기라도 한 것처럼, 일부러 수술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그건 전적으로 너 때문인 거야. 알겠어?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있겠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간호사한테 말해. 그리고는 정말로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지난 3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치료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견뎌냈는지, 그 과정에서 남편이 얼마나 차가웠는지도 이제야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병원을 오갈 때마다 혼자였고, 주사를 맞을 때도 혼자였고, 검사 결과를 들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바쁘다, 회사 일이 있다며 자리를 비웠죠.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었던 거죠. 혼자 남겨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몰랐을까? 눈물이 베개를 적시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알았으면서도 왜 모른 척 했을까? 지난 몇 년간 참아왔던 외로움, 무시당하는 느낌, 혼자라는 공허함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린 건 누구였는지를. 차가운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집을 비우고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편해했습니다. 잔소리가 없어졌다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 그녀는 차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인 남편이 집에서도 가져와서 보던 서류들, 평소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통장 사본들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계좌들이었죠. 급여가 들어오는 주계좌 외에도 몇 개의 비밀 계좌가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나가고 있었어요. 원룸 전세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그 계좌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남편이 늘 회사 법인카드라고 하며 사용하던 카드의 진짜 명세서였어요. 거기엔 호텔비, 레스토랑비, 꽃집, 심지어 속옷 쇼핑몰까지 다양한 결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마다 결제되는 호텔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요일 야근이 길어져서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잔다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죠. 며칠 후 그녀는 직접 그 원룸 주소로 가봤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신축 오피스텔이었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쯤 익숙한 차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차였죠. 하지만 운전석에서 내린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회사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죠. 경리팀 김대리.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인터넷으로 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몇 군데 전화를 걸어봤고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곳을 선택했죠. 불륜 조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탐정은 2주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워크숍이야. 1박 2일로 강원도 가는 거라고. 남편이 가방을 싸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하지만 탐정에게는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 워크숍이 정말인지 확인해 달라고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회사에는 그런 워크숍 계획이 없었어요. 대신 남편과 김 대리는 부산의 한 리조트에서 1박을 했죠. 커플룸에서. 탐정이 건넨 사진들을 보며 그녀는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오히려 감탄스러웠죠. 호텔에서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 심지어 키스하는 사진까지 모든 게 너무 적나라했습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못 보나?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 내일은 어때?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나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몇 주 후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들이 빼곡히 담긴 파일이었죠. 사진, 영상,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메신저 대화까지. 그날 오후 그녀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 인간이 내 인생을 박살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그녀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케이스는 처음 본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위자료도 상당할 것 같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태연한 얼굴이었어요. 오늘 회식이 좀 길었어. 저녁 먹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먼저 먹었어. 남편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네가 가진 것도 없잖아. 이혼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마치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말이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걸.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뭔지 넌 아직 모르는구나.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한 달 후 드디어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구두, 머리는 뒤로 깔끔하게 넘겼죠. 거울을 보니 예전에 소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남편 측 변호사가 있었고요. 남편은 그녀를 보자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뭘 그렇게 당당하게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사건입니다. 피고는 오랜 불임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것이지
특별한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희는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아내가 점점 예민해졌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피하게 부부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한 억울함까지 담겨 있었죠. 특히 수술 후에는 아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화도 거부하고 저를 원망하는 시선으로만 바라봤어요. 더 이상 부부로서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기라도 하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꽤 설득력 있게 들렸나 봐요. 이제 그녀의 차례였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에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된 건 호텔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던 바로 그 날짜의 부산 리조트 영수증이었어요. 커플룸 요금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호텔 로비 사진 스킨십 사진까지. 프로젝터에 큼지막하게 떠오르자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이제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나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된 건 녹취록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이 했던 그 말들이 법정에 생생하게 재생되었어요. 이제 넌 여자도 아니야. 애도 못 낳는데 내가 왜 책임져야 돼?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그건 전적으로 너 때문인 거야. 법정안이 숨죽였습니다. 재판장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어요. 또 다른 녹취록도 재생되었습니다. 생활비를 끊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집을 나가라고 윽박지르는 내용까지. 남편은 이제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이 피고가 말하는 불가피한 이별의 진실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술로 고통받는 동안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심지어 회사 후배와 회사 돈으로 미래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가장 힘들 때 모욕적인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재판장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이 증거들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증거 검토 결과 피고의 불륜과 정신적 피해 가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합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위자료 8천만 원과 부부 공동재산 50%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시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야, 잠깐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너 언제부터 알고 조사한 거야? 여우 같은 년. 당신 입에서 나를 그딴 식으로 부르지 마. 그리고는 정말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지만 그녀는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티겠냐?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는 톤이었어요. 너 혼자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글쎄, 나도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위자료 8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었어요. 당분간은 먹고 살 걱정 없을 만큼. 뭔가 해야지. 혼자 중얼거리며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창업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카페, 식당, 아니면 학원. 며칠 고민하다가 우연히 온라인 쇼핑몰 창업 강의 광고를 봤습니다. 이거다. 그녀는 바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게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중국산 액세서리들을 떼어와서 재포장해서 파는 것부터 집안 작은 방 하나를 사무실로 만들고 컴퓨터 한 대, 포장지, 택배 상자들로 시작했죠. 첫 달에는 겨우 몇십만 원 벌었습니다. 하루 종일 매달려서 그 정도였어요. 손목도 아프고 눈도 아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티겠냐. 두고 보자.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조금씩 요령이 생겼어요.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언제 광고를 올려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포장하면 고객들이 좋아하는지 하나하나 몸으로 배워나갔죠. 세 번째 달에는 매출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순수익도 50만 원 정도 됐어요. 처음으로 이게 진짜 사업이구나 싶었죠. 6개월쯤 지났을 때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때쯤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성 창업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 같은 사람도 기사에 나와도 되나요? 기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혼자서 뭔가 시작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기사가 나간 후 주문이 갑자기 몰렸습니다. 하루에 100개가 넘는 주문이 들어와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녀는 결국 포장 알바를 한 명 구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성실하고 꼼꼼해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매출이 월 1억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제법 괜찮은 사업이 된 거죠. 그녀는 더 큰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오피스텔 한 층을 빌려서 제대로 된 창고도 만들고 직원도 2명 더 늘렸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 동안 사업은 고공행진을 했고 어딜 가나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는 아주머니를 만났거든요. 남편 회사 근처에 살던 분이었는데 반갑다며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 진짜 오랜만이네.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뭐하고 지내? 그녀는 간단히 사업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나저나 전 남편분은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왜요? 회사가 망해간다던데? 김대리였나?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사치를 엄청 부리는 가보더라고. 애 낳아줬다고 유세는 또 엄청 부리는 가봐. 근데 거기가 원래 중소기업이었잖아. 그런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큰 거래처도 끊기고 해서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준다는 얘기가 있어.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 이름을 검색해보니 몇 개 기사가 나왔어요. 3분기 연속 적자, 구조조정 불가피, 중소제조업체들 줄줄이 어려움, 은행 대출 심사 강화. 남편의 회사도 그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자세히 파봤어요. 회사 등기부등본도 떼어보고 재무제표도 구해봤죠.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 보는 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거든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부채가 자산을 훨씬 웃돌았고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1년 안에 부도가 날 것 같았죠. 재밌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회사 주식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투자회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명의를 통해서 은밀하게 진행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녀는 회사 지분의 60%와 주요 채권을 모두 확보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그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가 된 거였죠. 이제 시작이야. 마침내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투자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째였어요. 회사 상황이 정말 막막해져서 이번 투자가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도 들렸죠. 그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뭐라고 말할지,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까지 상상해 보면서요. 오후 5시 그녀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투자자인 저를 만나기로 한 바로 그 장소였죠. 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투자만 해주시면 반드시 회복시켜 보이겠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둥근 테이블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중간 주선자 그리고 빈 의자 하나. 남편은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회사 자료들을 펼쳐놓고 투자 수익률이 어떻고 시장 전망이 어떻고 하면서요. 중간 주선자가 그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우리 투자 파트너 이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다가 했죠.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뭐야, 당신은 여기 왜? 그녀는 천천히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 최대 채권자이자 오늘부로 인수하는 사람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오랜만이네요. 당신이 요즘 어떤 꼴로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슬쩍 훑어봤습니다. 남편이 준비해온 투자 제안서들이었어요. 매출 전망, 수익성 분석, 향후 계획 같은 것들. 열심히 준비했네. 이게 뭔지 알죠? 그녀는 가죽 다이어리를 열어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당신 회사 지분과 채권, 서류들을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은행도 투자자도 다 저와 협의 끝났어.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걸 당신이 왜? 왜냐고?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했지? 이제 내가 가진 게 뭔지 보여줄게요. 아, 한 가지 더.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대표 자리. 남편은 숨죽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당장 내려놓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어떻게든 굴욕적으로 버텨보는 거니까. 남아도 돼. 대신 알아서 잘해봐. 그녀는 다리를 다시 꼬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하는 꼴을 다 지켜볼 거니까. 지금 당신, 내가 그때 이혼하자고 해서 이렇게 복수하려는 거야? 응. 그때는 나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잖아. 내연녀랑 바람핀 거. 그녀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난 이거 인정 못해. 인정 못하면 너희 회사 부도나고 넌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니? 남편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난 너의 유일한 동아줄이야. 그 말에 남편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사모님 놀이라도 해보겠다는 거야? 좋아. 그럼 진짜 사모님처럼 해볼까? 이제 당신이 뭘 해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돼. 계약 하나, 직원 하나 뽑는 것까지 다. 김대리. 아니, 지금은 당신 와이프인가? 그 여자도 마찬가지야. 아들 얻었다고 들었는데 축하해.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으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던 울부짖던 그건 아무 흥미도 없어. 네 자존심의 전처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일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네.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만 벌렸다 닫았다 했죠. 난 이만 가볼게요. 사장님. 그 한마디에는 온갖 조롱과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 자체가 이제는 모독이 된 거였죠. 문을 향해 걸어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들린 건 남편의 탄식 소리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라는 게 이런 기분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달콤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남편 회사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경영권 인수가 공식적으로 완료됐다는 공고가 게시판에 붙었어요. 직원들은 웅성거렸죠. 새로운 투자자가 누구인지,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투자자가 전 사장 부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듯 했죠.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사장실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문패를 봤어요. 아직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죠. 곧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사장실에 편하게 앉아 방 안으로 슥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사장실 문이 열리며 김대리, 아니 이제는 남편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 멈춰섰습니다. 누구세요? 김대리는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직원이나 손님 정도로 생각한 듯 했죠. 아, 잘 됐다. 김대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커피 너무 써요. 좀 연하게 타오세요. 설탕 같은 거 없어요? 비서나 직원인 줄 알고 주문하는 거였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대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뭐예요? 커피 타라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 회사 대표님 사모님이에요. 안 잘리고 싶으면 알아서 잘 아시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내서 웃지는 않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너구나? 김대리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듯 했죠. 뭐? 이게 제 명함이에요. 김대리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 회사 대주주이자 오늘부터 실질적 소유자. 이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커피 계속 마셔요. 그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니면 얼른 나가든가. 여긴 내가 앉으라고 허락한 사람만 앉을 수 있으니까. 김대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명함을 보고 또 보고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뭐 어쩌게요? 이미 다 정리된 사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쪽은 여자로서 수명 다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식을 샀든 뭘 했든 사람 마음은 못 바꾸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요. 그게 당신이 평생 가도 못 갖는 거예요.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다리를 꼰 채 김대리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난 그날 이후 지옥에서 살았어. 수술대에 홀로 누워있던 그 밤부터 너희 둘이 웃으며 잘 사는 꼴을 매일같이 봐야 했어. 어떻게든 버텨야 했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 했고 그래 꼭 그 위에서 밟아줘야겠다고 내가 다시 서는 순간에 내 얼굴을 내려다보겠다고 그 결심 하나로 버텼어.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라고. 그녀가 김대리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니, 죄야. 남의 가정 파탄내고 누군가를 부서지게 만들고 그걸 뻔뻔하게 사랑이라고 부르며 잘 사는 척한 거. 그게 내 죄야. 그러니 이제부터 그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 매일 두려워하면서 살아. 그녀는 일어서서 재혼녀가 마시던 커피를 머리 위로 부었습니다. 아, 미쳤나? 뭐 하는 짓이야? 사장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왜 남편한테 가서 일러 네 남편 아무것도 못해? 며칠 후 그녀의 복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남편과 김대리가 재혼하고 그들 사이에는 3살 된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이었는데 재혼녀가 무척 소중히 여기는 아이였죠. 그날도 평범한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재혼녀의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고 있었어요. 아이는 깡충깡충 뛰면서 즐거워했고 재혼녀와 웃으며 아이와 이야기하고 있었죠. 유치원 앞에 도착했을 때 다른 학부모들이 이미 몇 명 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보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어딘가를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김대리는 처음에 별 생각 없이 아이와 함께 유치원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 저기 뭐야? 아이가 갑자기 어딘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대리가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는데 유치원 울타리 옆 철제 펜스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유치원 행사 안내 현수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글씨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재원 어린이의 어머니 김나경,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뻔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김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수막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걸려 있었어요.
유치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밖에 없는 자리였죠. 엄마, 아이가 김대리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불륜녀에게 집중됐어요. 현수막을 보고 그녀를 확인하려는 거였죠. 저 사람이야? 그런가 봐. 아이 이름이 같네. 어머, 저런 일이. 작은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김대리는 급하게 아이 손을 잡아 끌며 현수막 쪽으로 달려갔어요. 떼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현수막은 높은 곳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어요. 이거 내려주세요. 재혼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이거 내려달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몇몇 엄마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그리고 당황해하는 김대리를 말이에요. 왜 그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이상해졌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김대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주변 시선은 따가웠고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그 말이 김대리에게는 더 큰 상처였어요. 동정 어린 시선이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웠죠. 멀리서 지켜보던 그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대리가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사라지는 모습을, 현수막을 쳐다보며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엄마들을.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어요. 더 이상 보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요. 첫 번째 선물 마음에 들어? 이제 시작이야. 네가 이사를 가도 이름을 바꿔도 아무리 숨어도 내가 찾아내서 꼭 꼬리표를 달아줄게. 그리고 엔진 걸어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혼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이상해지고 유치원에도 못 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이상하게 쳐다봤으니까 무서웠을 거예요. 엄마가 잠깐만 전화할게. 거실에서 만화 보고 있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달래고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남편이 받았어요. 여보,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유치원에 현수막이. 내 이름이랑 아이 이름이 걸린 현수막이.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현수막이 뭔데? 내가 남의 가정 파탄냈다고. 그런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유치원 앞에 걸려 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가 그런 걸? 남편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당신 전처가 한 것 같아. 분명히 그 여자가. 확실해? 확실하다니까. 이런 짓 할 사람이 또 누가 있어? 김대리가 소리쳤습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지금 진정할 상황이야? 이제 어떻게 해? 다른 엄마들이 다 봤어. 사진도 찍고 유치원도 못 보내겠어요. 나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일단 현수막부터 떼야겠는데. 진짜 미치겠네. 그 여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이는 어떻게 됐어? 그때 거실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으앙.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뭘 어떻게 해? 당신 전처잖아. 당신이 가서 그만하라고 하든가. 그게 말이 돼? 지금 우리 상황에서. 안 되겠다. 이사 가야겠다. 김대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사? 여기서 못 살겠어.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됐을 거야.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그녀는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내연녀의 당황한 얼굴이 계속 떠올라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 남편의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태연하게 받았습니다. 당신이 한 거지? 뭘 말하는 거예요? 유치원 현수막! 당신이 걸었잖아. 아, 그거? 왜 마음에 안 들어? 역시 더 큰 걸 할 걸 그랬다.
글씨도 좀 더 빨간색으로 하고. 미쳤구나. 정말.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아이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잖아.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너 금선을 넘었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제 와서 아이 타령은 뭐야? 근데 너 투자자한테 이따구로 대해도 되는 거야? 급작스런 협박이었어요.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러시면 잘립니다, 사장님. 목소리에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진짜로 그러고 싶어? 그럼 당장 해봐. 당신은 이제 내 직원이야.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고. 남편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네가 어딜 가든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저 꼬리표는 내가 꼭 달아줄 거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녀가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정하지 마. 보기 싫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예쁜 밤이었죠. 그 이후 몇 주 동안 그녀는 매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전 남편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원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를요. 하지만 점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서 다시 작성하세요. 사장실에서 남편이 준비한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뭐가 문제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더 꼼꼼히 하세요. 그런데 이미 거래처랑 다 협의가. 그럼 다시 협의하든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서류를 다시 가져가야 했죠. 회의 중간에 그녀가 말을 끊었어요. 지금 그 말이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편이 발표하던 내용을 의심스럽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건 확실한. 확실하다고요? 그럼 자료 다시 가져와 보세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계속 무시당하고 자기 결정권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점심 메뉴까지 간섭받으니까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남편이 사장실로 들어와서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뭘 그만하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가지고 논다고. 전 일하고 있는 건데. 일이라고? 이게 일이야? 그럼 뭐죠? 남편이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자조적인 웃음이었죠. 알겠어. 네가 이겼다. 뭐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이뤘잖아. 이제 됐지? 남편이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표였어요. 여기 있어. 내가 직접 써준다. 사표를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알겠어요. 그럼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당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네, 아주 행복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은 사장실에서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 정말로 이 모든 게 자신의 것이 됐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녀에게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심어둔 정보원 중 하나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남편 회사 근처 부동산에서 일하는 지인이었어요. 언니, 그 사람들 집 빼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 여자가 부동산 사무소에 와서 전세 해지하는 방법 물어보더라고요. 급하게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웃음이 났습니다.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남편과 김 대리가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죠. 캐나다로 가려고 한다더군요. 그녀는 턱을 괴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민 가면 내가 못 찾아낼 줄 아나.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녀에게는 돈도 있고 방법도 많았죠. 하지만 굳이 그들을 쫓아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올 테니까요. 과연 일주일 후 그날 밤이었어요. 오후 8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현관문 모니터를 보니 예상대로였죠. 남편과 재혼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초췌해 보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일부러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밤늦게 뭐 하러 왔어요? 들어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럼요, 들어와요. 그녀는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녀는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자,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해보세요. 남편과 김대리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이민 가기로 했어. 아, 그래요? 어디로? 캐나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말하러 와? 제발 우리를 찾지 말아줘. 찾는다고요? 왜 제가 당신들을 찾아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연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일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 후회라니 늦지 않았나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발 용서해줘. 결국 내연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김대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럼 지금은 정신이 돌아왔다는 건가? 제발 우리를 그냥 놔줘요. 남편이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아이도 있고 정말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그 아이 얘기는 왜 나와?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그게 아니라 아니면 그 아이를 방패막이로 쓰려는 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 할게. 돈이든 뭐든. 돈이라고? 그녀가 웃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보여? 그게 아니라 그럼 뭘 주겠다는 거야? 당신들한테 뭐가 남아 있는데? 당신이 했던 말 기억해? 여자로서 수명 다했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될 줄 알아? 우리 이민 가면 정말 다시는 네 앞에 안 나타날게. 그녀가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이민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어디를 가든 원하면 언제든 찾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장난이었어요. 진짜는 이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가세요. 멀리 가서 숨어보세요. 얼마나 오래 숨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몇 주 후 그들은 정말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했다는 거였죠. 정말 같네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막상 그들이 떠나자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그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음 복수 계획을 세우거나 그들을 어떻게 더 괴롭힐지 생각했을 텐데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복수가 끝나자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시끄럽게 돌던 기계가 갑자기 멈춘 것 같았어요. 이제 뭐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사람들이 평범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뭐였지? 처음에는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똑같이 아프게 해주고 똑같이 무너뜨리고 똑같이 굴욕을 주는 것.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토록 치열하게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자유였다는 걸.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자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수술 자국이 있는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치욕스럽게 느껴졌던 그 자국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이 상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투자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검토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업인데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에요. 꽤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내일 아침에 자료 가져다 주세요. 한번 봐볼게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녀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와서 당황하고 있는데 누군가 우산을 내밀었어요. 괜찮으시면 같이 쓰세요. 돌아보니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온화한 눈빛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부산공단 쪽인데 저도 그쪽 방향이에요. 택시 같이 타시겠어요? 택시 안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사업차 오신 건가요? 네, 투자 검토하러 왔어요. 저는 여기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요. 그제야 그녀가 관심을 보였어요. 혹시 태양광 발전 쪽인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제가 바로 그 분야 투자를 검토하러 온 거거든요. 둘 다 놀라며 웃었어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절묘했죠. 그럼 혹시 저희 회사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업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다른 얘기로 흘러갔거든요. 회사 힘드시죠? 요즘 경기가 그래도 버텨야죠. 직원들도 있고. 그의 말투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 같았죠.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하는 거. 그 질문에 그가 잠시 멈췄어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한 얘기를. 아니에요. 아내를 3년 전에 잃었거든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암이었어요. 2년 동안 투병했는데 결국.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더 매달리는 것 같아요. 아내가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결혼은? 이혼했어요. 몇 년 전에. 아. 별로 좋지 않은 결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부산의 작은 식당에서 그들은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정말 우연이었네요. 그러게요. 신기해요. 혹시 서울 올라가시면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권 말고 그냥.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그녀는 며칠 동안 그 남자 생각을 했어요. 남편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강요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픔을 무기로 쓰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같았죠. 일주일 후 그녀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뵀던. 아, 기억해요.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서울 올라오실 일 있으시면 밥 한번 먹어요. 다음 주에 서울 출장이 있어요. 이번에는 서울의 조용한 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당신은요? 저도 비슷해요. 둘 다 웃었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었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도요. 그래도 이제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그 말에 그가 미소 지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그들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둘 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뭐가요? 당신과 있으면 편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떠난 후로 계속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떠세요? 아내도 원할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하길. 그날 저녁 그들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우리 천천히 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서로 이해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조심스럽게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였구나 싶어요. 아내와의 사랑은 젊은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성숙한 사랑인 것 같아요. 둘 다 과거의 아픔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바닥까지 밀어뜨립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아픈 순간에 홀로 남겨지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그 바닥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대로 무너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물론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른 곳에 있었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얻은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상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